점심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졸 수도 있어요. 수업하면서.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 그래요?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근데 왜 자리를 옮겼어요? 왜 자리를 옮겼어요? 아, 어우, 훌륭하시네. 자, 오늘 할 차례가 금융론인가요? 금융론의 그 1번, 2번은 성격이 유사한 문제죠. 부채 금융이냐, 지분 금융이냐 구별하는 거죠. 여기에 당장 내일 출제가 된다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내일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출제되기는 조금은 이제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1번, 2번은 1번은 부채금융이고 2번은 지분금융이죠. 부채금융은 타인 자문을 조달하는 거죠. 이자 받는 거 생각하면 돼요. 이자. 기억부터 볼까요? 조인트벤처 지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조인트벤처는 지분금융이죠.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조인트벤처예요. 지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지분금융이고요. 자산유동화증권 ABS죠. ABS든 MBS든 뭐예요? 그건 지분금융이죠. 부채금융이죠. ABS든 MBS든 부채금융. 우리 이제 MBS가 이자 주는 거잖아요. 이자. MBS 정해진 이자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MBS 했죠? MBS는 뭐 주는 거예요? 이자 주는 거잖아요. MBS의 종류에 MBB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채권형.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모두 다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 빌린 데 대해서 원금이자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MPTS는 뭐예요? 이거는 지분형이죠. 이거는 자산을 매각한 거죠. 자산을 매각했는데 지분형이라고 해서 지분증권인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 2차 금융기관이 발행자가 갖고 있던 채권 집합을 어떻게 해요? 채권 집합을 누구한테 넘겨요? 투자자한테 넘기죠. 이게 이때 발행하는 게 뭐라고요? 투자자한테 채권 집합을 팔아버릴 때 발행하는 증권이 MPTS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모든 게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넘어가죠. 이러면 이제 채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에 대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얘가 채권자였죠. 처음엔 얘가 채권자였는데 얘가 팔았을 때는 이제 얘가 채권자가 됐다가 얘가 또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채권자인 거예요. 얘네들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넘겨주는 원금 이자를 말이야. 실적에 따른 배당을 하는 거예요. 원금 이자 넘겨주는 거예요. 원금 이자 넘겨주는 거지. 원금 이자 넘겨주는데 이거를 지분증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이자 받는 거 아니에요. 이자. 대신 이 사람들이 이자를 나누어 받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자를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 결국 뭐 받는 거예요? 이자 받는 거예요. 이자. 이자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는다는 것이지 이게 지분증권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MBS나 ABS나 구조가 어때요? ABS 안에 MBS도 있고 CMBS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 구조는 다 똑같은 구조라고. 됐습니까? 전부 다 무슨 증권? 부채증권, 부채증권. 이자. 부채증권은 정해진 이자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지분증권은 수익을 내면은 수익에 따른 실적에 따라 배당해 주는 거고. 다음에 주택상환 사채잖아요, 사채. 사채 하면 뭐예요, 이거는? 채권이잖아요. 차임 및 사채 발행 이런 말 하잖아요. 타인 자본 사용할 때. 다음에 공모에 의한 증자. 공모. 이거 뭐야? 공모 이거 리치할 때 있잖아요. 주식 공모한다 하잖아요. 그건 무슨 증권?
부채증권, 부채금융, 지분증권, 지분금융. 그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거는 투자자 모집 방식이죠. 지분금융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죠.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그 밑에 2번 중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신탁증서금융 2번하고 4번 보세요. 신탁증서금융 할 때 그 신탁증서금융은 담보신탁을 말하는 거예요. 담보신탁. 또는 신탁금융이라고도 해요. 같습니다, 이게. 담보신탁 또는 신탁금융. 신탁은 신탁인데 뭘 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신탁은 신탁인데 자금을 융통한다. 다 뭐예요? 돈 마련하는 거, 돈 마련하는 거. 같은 거라고요. 근데 이게 담보 이런 거는 돈을 빌릴 때 쓰는 말이에요. 자산을 팔 때 쓰는 말이에요. 빌릴 때. 이거는 뭐예요? 부채금융. 다 부채금융이에요. 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라고 돼 있죠.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어음이 뭐예요? 어음. 어음 부도난다 그러잖아요. 어음 부도난다. 이게 뭐예요? 채권채무죠. 채권채무. 맞나요? 이거는 부채금융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나머지는 됐고요. 여러분이 보시고요. 넘어가셔서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참고로 들어두세요. 여러분들 메자닌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메자닌? 메자닌은 1층과 2층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바뀔 때 중간 2층쯤에 그걸 원래는 계단 참이라 그래요. 이렇게 올라서 평평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걸 계단 참이라고 하거든요. 잠시 쉬었다가는 계단 참이라 하는데 이걸 좀 넓게 해가지고 거기에 소파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이런 데를 메자닌이라 그래요. 이탈리아로. 그러니까 그 메자닌은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닌 그런 공간을 말하거든요. 공간 자체가. 근데 이게 그 금융에서 부채금융도 아니고 지분금융도 아닌 섞여 있는 거. 그 성격을 메자닌 금융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좀 알고 하는 건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말이 있어요. 얘는 일단은 사채예요, 사채. 사채니까 무슨 금융이에요? 이거는 채권, 부채금융이죠. 사채니까. 근데 여기 뭐란 말이 붙어 있어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신주,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요거 가지고 뭐를 인수할 수 있어요? 주식을 인수할 수 있어요. 그 권리를 가지고. 그럼 주식을 인수하면은 뭐를 내놔야 돼요? 돈을 내놔야 주식을 인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채권인데 뭐가 섞여 있어요? 지분금융이 섞여 있는 거죠. 주로 언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채권의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싼 이자로 빌려줘. 저쪽에서는 비싼 이자로 돈을 못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싼 이자로 빌려주면은 대신 뭔가를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요구가 바로 뭔가 하면은 나중에 주식 발행할 때 얼마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돈을 싸게 빌려주는 대신에 나중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식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주식을 싸게 팔지라도 일단 지금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기도 해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따라 떨어지는 거예요. 빌리는 입장에서는 일단 싸게 돈을 빌릴 수가 있고, 대신 나중에 주식은 좀 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지금 싸게 빌려줘도 나중에 싼 값으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그 시세 차익을 얻으면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 성격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메자닌 금융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환사채? 전환사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사채잖아요, 이것도. 사채인데 나중에 이걸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사채인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됐다가 아예 주주로 참여하는 거죠. 야, 그 내 돈 된 거, 내 빌려준 거, 내 투자한 것으로 할게.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괜찮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 아예, 야, 그 내 지분으로 참여할게, 그만큼. 대신 싼 값으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것도 이제 메자닌 금융에 해당하는 메자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자, 4번부터 10번까지가 중요하죠, 이제. 4번에서부터 10번까지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 상환이에요. 대체로 내용이 거기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몇 개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이론 정리를 한다면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 상환은 이거 생각해야 되죠. 요거. 자, 여기서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초기에. 원금균등이죠.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 최정식이죠. 원리금 지불액이 초기에 제일 많은 원금균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이게 질문하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원리금 지불액이 누가 제일 많냐?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원금 상환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잔금은 어떻게 되니? 이 네 가지 항목 외에는 질문할 게 별로 없어요. 원리금 지불액이 초기에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원금균등이죠. 첫 회 이자는 어때요? 첫 회 이자는 전부 다 같아요. 첫 회는 어차피 똑같은 돈 빌려가지고 1년 지난 거 아니에요. 첫 회 이자는 똑같은데 누가 제일 많이 갖다 줘요? 원금균등이 제일 많이 갖다 주잖아요. 발생한 이자는 똑같은데 원리금균등으로 빌렸던, 원금균등으로 빌렸던, 최정식으로 빌렸던 어차피 1억 빌려서 1년을 쓰면은 이놈도 왜 그건 꼭 놈자만 붙이는지 모르겠네. 저놈도 이놈도 다 똑같은 이자 아니에요. 똑같은 이자인데 가져가는 게 누가 제일 많으니까 원금균등이 가져가는 원리금이 제일 많으니까 원금 상환이 어떻게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이 제일 적잖아요, 처음에.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런 식. 최정식은 처음에 이자는 똑같이 발생하는데 가져가는 돈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 마이너스 상환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이 더 늘어지잖아요. 이거 외에는 질문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보다 많다. 맞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 2번 대출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그렇죠? 초기에 더 많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또 일정하게 가는 거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밑으로 내려오는 거에 비해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그렇죠? 부담이 적잖아요, 원리금 균등이.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얘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이거에 비해서 대출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묻고 있죠. 비중. 처음에 이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자는 같다 그랬죠. 똑같은 돈을 갖다 줘도 이자는 같은 이자란 말이에요. 그럼 비중, 퍼센트는 누가 더 높아요? 이자는 똑같다. 여기 이자라고. 첫 회 이자는 똑같은데 원리금 균등은 돈을 이만큼 가져가는 중에 이자가 이만큼이고 원금 균등은 이만큼을 가져가는 중에 이자가 이만큼이고 비중은 퍼센트잖아요. 퍼센트. 누가 더 커요?
원리금 균등이 더 크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원리금 균등은 처음에 대부분이 뭐라 그래? 처음에 대부분이 이자. 이게 대부분이 이자 이 소리가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 말이잖아요. 얘는 이만큼 갖다 주잖아. 이만큼 갖다 주는데 요만큼이 이자라고. 제가 전혀 졸리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졸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졸지 않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만큼 중에 이만큼이 이자인 거 하고 비중 퍼센트 이만큼에서 이만큼 하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비중은 원리금 균등이 훨씬 크죠. 퍼센트를 묻는 거는. 됐나요? 자, 그래서 4번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5번의 중도 상환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 잔금이에요. 중도 상환시 잔금은 누가 더 적어요? 원금 균등이 더 적죠. 근데 여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적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됐나요? 이거 결코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착각하면 틀리는데 다만 방금 요 지문 그게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지금까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정식 중에서 그 지문이 제일 많이 틀려 사람들이.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요 둘 중에는 누가 더 높다? 원리금 균등이 비중이 더 높다고 이게. 거의 목까지 찾잖아요. 목까지. 이걸 전체 높이 키로 봤을 때 여기 원금 균등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됐나요? 맞아 안 해요? 이 중에서 이자가 이만큼인 거 하고 저 위에 있는데 이만큼인 거 하고 다르잖아요. 비중이. 별짓을 다 하고 있어 지금. 아무튼 그렇고요. 5번 6번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내려보시고 7번 8번 보겠습니다. 7번 8번 7번에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대출 금액과 기타 대출 조건이 같아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자 이거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맞죠? 이 원리금 상환액 점차 감소하고 잔금도 점차 감소하잖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맞나요? 이렇게. 다음에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원금 상환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지 않나요? 지금 요 안에서 다시 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하고 이자 지급은 점차 이거죠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는 그게 이거잖아요. 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할 때마다 이 그림 그리잖아요. 이거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서 나오는 거를 만약에 틀린다면 이거는 다른 데서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이것은 점증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맞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억 맞고 디귿 맞으면 정답이 나왔나요? 2번 나왔죠? 오늘 리얼은 볼까요?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관의 총 이자 수입 크기는 은행이 제일 이자 많이 버는 게 뭐예요? 최정식이 은행이 이자 제일 많이 버는 거죠. 그 다음은 거꾸로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됐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8번 문제는 여러분들 뒷차이 기억나십니까? 대출 실행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상환 방식은 자, 이 문제는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된다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더 쉬워요? 대출 실행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찾는 게 쉬워요.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상환 방식을 찾는 게 쉬워요. 이 앞에 게 더 쉬워요? 그러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거로 가볼게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영어로 loan to value 돼 있잖아요. loan to value.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LTV. 얘네들은 영문자를 안 써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영문자를 안 써줄 수도 있어요. 워낙 자주 사용하는 용어라서. 근데 대출 비율, 차입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얘네들은 전부 다 LTV. loan to value라고, loan to value. 이렇게 쓰니까 또 안 보이죠? 이게 loan to value, 이게 LTV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는 뉘앙스가 있으면 다 LTV예요. 근데 대출 비율은 다른 거라 그랬죠? 부채 비율은 다른 거라 그랬죠?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잖아요. 지분분의 저당. 그래서 얘는 따로 기억하라고. 얘만 따로. 근데 이게 동료가 워낙 많으니까 대체로 뭐를 써주는 편이라고요. LTV 써줘. 그게 loan to value 써준다고. 대출 비율이 낮다.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대출 비율이 낮다. 남의 게 낮다. 이 대출 비율은 부동산 가격 전체잖아요. 거기에서 대부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니에요? 전체 가격에서 대부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 대출 받았을 때와 6개월 지날 때마다 이게 점점 빚을 갚아 나가면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빚을 갚아 나가면 체증식만 초기에 늘어날 뿐이지 일단 빚을 갚아 나가면 조금씩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게 중간쯤 언제 쟀을 때 그게 가장 낮다는 것은 빚을 가장 많이 갚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달리 질문한 거라고요. 얘네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납입을 했을 때 잔금이 제일 적은 게 누구예요? 원금. 이러면은 대답하잖아요. 근데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상환 방식, 이게 같은 얘기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대출 비율이 가장 낮다. 이게 뭐예요? 잔금이 제일 적은 것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하시라고. 이게 결국은 그게 내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아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DTI가 뭐예요? DTI는 연소득에서 이 사람이 연간 원리금 지불액, 이 사람이 사용하는 원리금 지불액의 비중이잖아요. 맞나요? 물론 여기 이제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 뭐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할 때는 기타 부채 이자 이거까지 더 해요. 이거 원래는. 이게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대체로 잘 얘기 안 하고 이제 요건 똑같다는 조건 하에 얘를 이제 가지고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연간 원리금 지불액. 연소득은 똑같은 사람이라 해야 되죠.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게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받았느냐, 원금 균등으로 대출받았느냐, 최승식으로 받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원리금 지불액이 이거 아니에요.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원금 균등. 또 이거예요, 또 이거.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질문했을 뿐이라고요. 초기 대출 실행 시점이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 실행 시점에서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높은 게 DTI도 제일 높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 소리는 이제 DTI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DTI는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잖아요. LTV 기준, DTI 기준, LTV 기준, DSCR 기준 했잖아요. 근데 한 번 했다고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화가 나거나 하지도 않아요.
모르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근데 이제 자꾸 앞으로 반복하면 되는 거죠. 아, 질문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이거 똑같은 걸 물어도 대출 시점에 DTI가 제일 높은 거, 이거예요, 그냥. 그죠? 됐나요? 그리고 중간에 상환했을 때 대출 비율이 제일 낮은 거, 제일 돈을 많이 갚은 거, 이렇게. 됐습니까? 표정이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자, 넘어가시고. 9번은 됐고. 다음에 10번은, 1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11번, 12번, 13번 계산 문제인데, 12번 계산 문제 보세요. 12번 계산 문제.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월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러면은 패스. 너무 길잖아요, 저 뒤에. 예? 9회차, 13회차면 너무 길죠? 그럼 어떻게 한다? 패스.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풀라고 한 게 아니고. 풀라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길면은 시간이 오버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13번. A씨는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2회차 상환할 원금과 3회차 납부할 이자의 순서대로 하잖아요. 이럴 땐 빨리 밑에 봐서 원리금 균등인지 원금 균등인지 봐요. 저당 상수가 보이고 원리금 균등으로 나오죠. 원리금 균등이면은 패스. 이것도 패스예요. 원리금 균등은 시간이 좀 걸려요. 더군다나 3회차까지 묻고 있잖아요. 이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계산기가 있어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근데 11번을 보세요. 11번에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죠. 자, 그것도 2회차니까 밑에 봐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이죠. 아, 요거는 할만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긴 거는 시간이 걸려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봐서 패스하는 것도 필요하죠. 패스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여러분들 손자병법에 36개가 뭐예요? 36개. 제1개, 제2개, 제3개 그 나오잖아요. 그 중에 뭐 지피지기면은 100점 불태다 이런 것도 있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쌓아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게 1개, 2개, 3개에서 맨 마지막 36개거든요. 36개가 뭐예요? 주랭랑이지. 36개가 주랭랑이에요. 아니,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봐서 내가 안 됐다 싶으면 도망치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2회차잖아요. 2회차. 2회차고 뭐예요? 원금 균등이 원금 균등. 이거는 할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회차에 해당하는 것도 할 거예요. 원금 균등 할 텐데, 원리금 균등도 할 텐데, 원금 균등 상환은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원금 균등액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자 계산이에요. 이 매뉴얼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에요. 1번과 2번을 더하는 거죠. 마지막 계산이 잔금이에요.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1번, 2번, 3번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순서가 이게 뒤집혀 있으면 원리금 균등이에요. 잔금은 마지막으로 계산한 건 똑같고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먼저 뭘 계산한다고요? 원금 이자를 먼저 계산해요.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은 뭐를 먼저 계산한다? 원금 균등액. 자, 이거는 대부액 나누기 납입 횟수예요. 대출 받은 거를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 갚는지. 그럼 똑같이 나누어 갚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나누어 갚으니까.
자, 이 문제에서 이거 얼마 빌려요? 2억 빌려죠. 몇 번에 걸쳐 갚아야 돼요? 20번에 20번. 20번.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은 20년이라 해도 매월 상환이면은 240개월에 걸쳐서 갚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20번이요.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자, 이 계산한 이 1,000만 원은 첫 번째 연도도 1,000만 원, 두 번째 연도도 1,000만 원, 몇 년까지? 20년 동안 1,000만 원. 이걸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거. 천. 그 다음에 뭐 계산한다고요? 이자인데, 첫 회 이자는 어떻습니까? 첫 회 이자는. 대출받은 전체 대부 원금이죠, 원금. 첫 이자는. 거기에다가 매년 상환이잖아요. 그럼 연이자를 해야죠, 연이자요. 그럼 얼마예요? 대부액이 2억이잖아요. 2억에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5%, 0.05. 2억에 0.05. 1,000만 원이죠. 됐어요. 자, 원금 상환액 1,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 1,000만 원. 세 번째는 얼마예요?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2,0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줘야 되죠. 두 개 합쳐서. 그러면 은행에 2,000만 원 갖다 주면 은행에서는 당신 이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더 가져왔으니까 1,000만 원 까드리겠습니다. 잔금 얼마예요? 1억 9천이죠. 그럼 두 번째는 원금 상환액 균등액 1,000만 원과 이제 이자를 얼마 갖다 주면 돼요? 1억 9천에 대한 5% 갖다 주면 되잖아요. 첫 해는 2억에 대한 이자였죠. 그래서 1,000만 원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1억 9천에 대한 이자니까 1,000만 원보다는 작아지겠죠. 얼마나 작아질까요? 내가 950. 왜 950이 될까요? 1억 9천에 5%.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첫 번째 연도는 2억 전체에 대한 이자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는 1,000만 원을 갚았잖아요. 1,000만 원 갚은 것만큼은 이자를 덜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1,000만 원의 5%는 얼마예요? 50만 원이잖아요. 그 50만 원 이자를 덜 갖다 줘도 된다고. 1,000만 원 갚은 만큼 이자를 덜 갖다 줘도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이쪽 저쪽을 다 하는 게 좋아요. 계산이라는 거는. 원리가 그렇잖아요. 첫 해는 2억에 대한 이자를 1,000만 원 갖다 줘야 되지만 1,000만 원을 갚았으니까 그 갚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큼은 덜 갖다 줘도 된다고. 됐나요?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 이거 계산할 필요 없다고요. 이거 얼마에 이렇게 곱할 필요가 없다고. 왜? 또 1,000만 원 갚았으니까. 또 1,000만 원 갚은 데 대한 이자를 덜 갖다 줘도 되니까. 그 다음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0이 되는 거지. 계속 1,000만 원 갖다 줄 때만큼, 그 갚은 만큼 이자는 덜 갖다 줘도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패턴을 알 수가 있죠. 패턴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익숙해지면은 9회차, 13회차도 풀 수는 있어요. 단 여기 패턴이 익숙해져야 된다고.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9회차, 13회차는 못 풀어요. 그래서 9회차, 13회차는 일단 패스하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패턴에 익숙해진다면은 나중에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1950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1950인데, 그러니까 11번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12번을 하시라고요. 11번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12번을 하지 마시고 13번은 일단 패스하시고요. 자, 다음에 1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이제 15번을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으면 금리 변동 위험이 상환 불이행 위험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자, 요거는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한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자, 1번에 CD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한다. 말이 안 되죠. 우리 변동금리 할 때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하지 않나요? 근데 얘가 올라가면 당연히 얘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이번에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맞죠? 이게 고정금리가 금융기관한테는 불리하죠. 불리하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요구하면은 변동금리보다는 높게 적용하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줄어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금리 하락은 수요 증가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자, 이 소리는 금리가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낮게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실제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 빌려준 사람이 이익이에요, 손해요? 돈을 빌려준 사람.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 빌려준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손해.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화폐 가치가 낮은 상태로 돌려받으면 그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금융기관의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비율, 또 여기 대출비율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loan to value, LTV죠. 자, 대출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높아지죠. 돈을 많이 빌려줄수록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위험도가 높아지죠.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대출 금리는 높아지는 거죠. 맞나요? 위험이 높을수록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16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데, 다만 그 CMO, MBB, MPT에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답 지문이 여기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쪽이라서 이쪽으로 분류했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 저당 유동화를 보고 다시 보면 되니까. 일단 16번은 여러분 보시고 17번을 보십시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MBS를 한주금이 하고 있죠. 써맞고요. 다음에 시장이자율이 대출 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아요? 틀렸죠? 자, 이걸 이렇게 기억하세요. 조기 상환의 경우는 이때는 의미가 없어요. 변동금리에서는 의미가 없다고요, 조기 상환이. 왜냐하면은 어차피 일정한 금리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내가 옛날처럼 고정금리처럼 시장금리는 내려가도 나는 여전히 똑같은 금리로 대출 상환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이게 내가 손해보는 듯 하지만, 변동금리에서는 시장금리 내려가면은 내가 대출받은 금리도 내려가는데 굳이 조기 상환을 할 이익이 없잖아요. 이때는 내가 이렇게 대출받아서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은 새로 대출받는 거는 요거보다는 낮게 대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의 대출을 조기 상환에 유리하죠. 그래서 조기 상환은 언제만 유리한 거예요? 고정금리일 때, 그러면서 시장금리가 어떠할 때? 내려갈 때, 이렇게. 그래서 늘 이렇게 그렸잖아요. 금리가 상승 시에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조기 상환임이 있다. 조기 상환임은 이때만 얘기하죠. 이때는 조기 상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조기 상환의 경우는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때입니다. 낮아질 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 자,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모집 방식이죠. 그래서 지분금융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볼 수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고요.
자, 이제 저당 유동화, 지금 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죠. 저당 유동화요. 이건 편집하다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민법도 편집해야 되고, 결혼도 편집해야 되고,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돼야 되니까. 설마 제가 대리라고 했겠어요? 다음에 18번에, 이제 저당 유동화 이제 넘어가는데요. 18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19번을 좀 보겠습니다. 19번에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권리의 교환, 가격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에서 이런 거 이루어지죠.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자원 배분, 공간 배분이죠.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주택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게 역대 정부가 이렇게 해왔어요. 역대 정부가 왜 주택경기가 시장이 침체되면 어떻게 해요? 대출 조건을 완화시켜주죠. 대출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앞에서 했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주택저당대출의 기준은 담보인정비율과 LTV와 차주상환능력 DTI 변경되면 주택수요가 변화될 수 있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대출시장,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 및 기타 간접투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말이 너무 길죠? 말이 너무 길어서 좀 야비하게 이제 문장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문장이 길면은 저 뒤에 읽을 때 앞에 거 다 까먹거든요. 근데 좀 야비하게 바꿔놨어요. 제가 이거 수업할 때마다 저당 유동화 이거 아까 그렸다가 지워버렸네. 이 저당 유동화 구조를 그릴 때마다 1차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안 했나요? 이렇게 했죠? 여기는 유동화되는 시장. 유동화된다는 얘기는 자금이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가 자금 공급시장. 이쪽은 자금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안 했나 봐요. 자금 공급시장,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 이쪽에서는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했죠? 지금 거기에 요걸 위치를 바꿔놨다고.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거는 무슨 시장? 1차 시장이에요. 1차 시장.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금 공급시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1차 시장에. 있잖아요. 우리 시험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렇게 요거 자리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만 문장을 길게 써놓고 자리를 바꿔놨다고. 됐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거는 무슨 시장? 자금 대출시장이에요. 대출시장. 그럼 그 뒤에 밑에 줄에 세 번째 줄 있잖아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대출시장이 아니고 주택자금 공급시장이죠. 그러니까 그 자금 공급시장과 자금 대출시장이 바꿔서 틀린 질문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좀 야비하게 하긴 했죠. 문장을 길게 해가지고 저 뒤에 읽을 때는 앞에 거 까먹게 해가지고 좀 야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어렵게 출제한 건 아니에요. 다음에 2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21번 여러분 22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MBS에 대한 거죠. 저당담보부 증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MPTS 나왔네요. MPTS는 이제 투자자한테 다 넘어가잖아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지분형 증권이죠. MPTS는 여기 있는 채권 집합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투자자한테 팔았죠. 그럼 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이 채권 집합에 대해서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기죠, 여기. MPTS는 이쪽으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했잖아요. 원래는 이 둘 채권 채무, 그 다음에 이 채권을 팔았으니까 얘가 채무자, 얘가 채권자 됐고, 이제 또 팔았으니까 얘가 채무자, 얘가 채권자 됐다고요. 됐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원리금 넘기는 게 누가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얘네들은 뭐만 해주는 거예요? 패스만 해주면 패스만, 토스만 해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뭐만 떼고, 수수료만 떼고. 근데 얘네들이 매달 똑같은 돈을 일정하게 보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이제 채무 불이행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기 상환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금 흐름에 의해서 이 수익이 결정된다, 이 말이죠. 안 갚는 애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 넘어오는 돈이 없지. 안 갚는 애들이 많으면 넘어오는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넘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안 좋아질 수 있지. 물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제공한 주택을 경매 넘기겠지. 경매 넘겨서 회수가 되면 회수가 되는 대로 다행히 손실은 안 보고, 어떤 때는 아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이 MPTS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아무리 1번이 어렵다 할지라도 2번에 MBB 투자자는, MBB의 경우에는 모든 그걸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돼 있죠. 틀렸죠? 이거는 MPTS잖아요. 투자자가 갖는 것은.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맞죠? CMO는 다계층 채권에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MTTB에 MPTB. MPTB는 T도 있고 B도 있잖아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닌다. 맞죠? 그 다음에 CMBS는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그렇습니다. 5번은 뭐 별로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요. 뒤에 몇 번이죠? 이건 좀 쉬고 할까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